안녕하세요. 캐스터 김기표입니다. 네. 오늘 한준호 최고위원께서 담양군수 이제 재선거, 보궐선거가 있어서 거기 지원을 가셔가지고요. 부득이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게 됐는데 잘생기신 한준호는 안 나오셨다고 다른 데 가시지 마시고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캐스터 박준입니다. 자, 오늘 김기표 의원님하고 같이 특별히 캐스터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조댓구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좀 알림까지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피엔스 저자로 알려진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할라리 인터뷰 멘트가 요새 화제인데요. 코리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해서 북한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사우스 코리아야. 놀라지 않았다. 아니고 사우스다. 여기서 놀랐다는 인터뷰인데요. 유발 할라리는 독재자를 꿈꾸는 자는 언론과 법원을 파괴한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가 새겨 들을 만한 얘기인 것 같고, 참 세계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좀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잠시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일타 강사들을 모시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때리고 쭉쭉 뻗어가는 불팍 히트앤드런 시간, 금요일 4번 타자 모셨습니다. 박선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원래 우리 불파 금요일 날 4번 타자입니다. 활약이 아주 대단하신데 내란 징산조사단 활약도 대단하셨고요. 특히 도보행진 요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방금도 갔다가 약간 힘들어 보였어요. 마포대교 갔다가 와서 간단하게 이제 요기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걸으셨는데 9일째인데요. 저는 한 6일 걸었습니다. 지난주 불팍도 끝까지 못 가고 이제 여기 마포대교 건넜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했고요. 저도 날마다 걷는데 굉장히 조금 나중에 좀 힘들죠. 힘들어요. 잘 때도 힘들고. 이게 한 8, 9km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8.8km인데 그거 끝나고 또 행진하면 한 2km에서 3km 또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합치면 10km 이상.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 거 괜찮아요. 대열을 지어가는 것이 약간 치이고 자기 스택대로 못 가기 때문에 조금 그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자기 호흡대로 못 가니까. 그럼에도 도보행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급이 너무 엄중해서. 민주당원들께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단식도 하시고 삭발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요새 계엄전 아파치 헬기로 북한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건가요? 이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지난주에도 보도가 좀 됐었고 일단은 아파치 이 훈련, 통상 아파치 훈련 무엇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먼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국 육군에서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면 6.25 때부터 항상 북한의 탱크에 대한 공포증이 엄청나요. 지금도 이제 뭐 1938년 때 쓴 소련제 탱크가 아직도 실제로 있어요. 잘 굴러가진 않는데 그래가지고 아직도 북한 탱크가 한 1,500대에서 2,000대 가까이 있는 것으로 우리 군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북한군이 내려오기 전에 탱크 때리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휴전선 인근에 소위 말하는 장사정포 있잖아요. 그렇죠. 장사정포를 미리 가서 때리는 거, 이게 전쟁 초반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파치 헬기는 이 산 사이로 낮게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 고도를 150m 이상 잘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모든 헬기 조종사들은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높게 안 가려고 한다. 그렇죠. 골짜기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갑자기 휙 올라서 위에서 이제 그 때려주는 그게 이제 아파치 헬기 임무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적 동태를 이제 알아야 되고 드론도 띄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통합 정보 작전인데 실제로는 침투해서 사전에 그 북한의 예봉을 꺾는 그런 작전이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예를 들어서 초전에 매우 중요한 작전. 전쟁 초반기에 장사정포나 북한의 탱크를 타격할 수 있는 아파치 헬기. 그리고 이제 전방 사단에 나와 있는 그 사단 지휘본부 사령부 이런 것들을 때려가지고 초반에 예봉을 꺾어버리는 거죠. 아파치 헬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어때요? 그 도입 연도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900억에서 한 1,100억 정도. 조종사도 아주 잘 훈련된 군인이겠죠? 그렇죠. 최고 그 에이스 조종사들만 아파치 통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공 비행을 해서 보통 작전을 한다는 것인데 침투에 들어가서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위에 떨어서 바로 때려버리는.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통상적인 훈련과 달리 한 것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파악이 혹시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밀 침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은밀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 거는 훈련인데 군사 분계선 밑에까지 최대한 근접시키는 거예요.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노플라이 존을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 비행 금지 구역 제일 밑에 선을 이제 비행 금지 선이라고 하는 게 네. 있어요. 그 비행 금지 선까지 조금 더 올라가서 그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우리 쪽에서 정말 물려서는 안 돼. 그 선까지 올라가라고 그런 거예요. 네. 굳이 훈련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행 금지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상 가면은 격추되고 위험하니까 그 밑에서 훈련하라는 게 거기까지 가지 비행 금지선인 말라라는 거예요. 건데. 네. 일단은 공간적으로는 비행 금지선 위에 갔다는 거. 그 위에. 예, 네. 그 자체가 문제되는 행위네요. 그다음에 고도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지 높이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원래는 100m나 밑으로 가야 150m 되는데 이하로 예, 가야 저강으로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서 보이게 예, 갔다는 이렇게 거잖아요. 쭉 들고 들어가서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 올라가서 나 여기 있다 알려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갖고 교신도 뭐 얘기. 있었다 그렇게. 예, 교신도 비화로 암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 타격 이런 말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북한군이 알고 대공하기를 통해서 아파치 헬기를 공격해서 격추당하게. 그러면 이게 예. 이게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예. 이런 상황은 팩트상 진상조사단에서 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만약에 이게 교신도 알려져 있고 예. 너무 고공 비행을 높이 했던 떴고. 거. 그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그러니까 있었습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거를 대공하기로 때렸으면 우리 이제 그 아파치 헬기가 뭐 2대든 3대든 이제 요격된다. 추락을 한다 그러면은 전쟁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쟁이네요, 이제 바로. 우리 이제 그 비무장지대 밑에 있는 예. 우리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무슨 일이야 할 거고 저쪽에서 탄이 또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파치 헬기만 때리는 게 아니니까 포탄이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헬기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GOP나 우리 군에서 또 쏴야 되잖아요. 우리도 화력 쏴야 대응 사격을 할 네.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교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교전은 지상 작전은 이렇게 어느 한 구역에서 이게 딱 차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상 작전 같은 경우 뭐 연평도, 네. 백령도 두 대가 두 척이 부딪히면 거기서 제한되잖아요. 지상 작전 한 번에 터지면 쭉 155마일 다 갈 수 있다. 밀집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 네. 그런 사고가 생기면 계속해서 응전하고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은 아파치 헬기가 이제 저공 비행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적 인접 지역 그러니까 북한 인접 지역이 아닌데 안 훈련을 간- 당연히 안 할 가는 것이고 거고, 예. 뭐 통신을 하더라도 다 비화, 비화된 것으로 하는데 그렇죠. 지금 다 그걸 어긴 거잖아요. 다 고도를 어긴 높이고 거예요. 예. 적 인접 지역으로 가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마치 이렇게 사격을 할 것처럼 그렇게 통신을 했고 네, 적 타격이라는 말을 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적을 근데 군에서는 이게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통상적인 훈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이거 좀 답변 자체가 좀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상적이다. 통상적이지 않죠. 안 하나 보이는데요. 통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그 합참 네. 작전본부장 이승우 장군이 있는데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 조사돼야 돼요. 네. 예? 그래 지금 노상원 수첩에 명분이 필요하다. 계엄의 명분이 필요하다. 그거랑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교전이 있거나 예. 교전 중이거나 교전이 막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뭐 백령도 작전이 뭐니 북한 NLL에서 도발 유도. 네. 그래서 북한 쪽에서 도발 유도를 하는 징후가 있었어요. 실제로 4월부터 6월 사이에 백령도와 연평도에 특히 연평도에 한 200발 자주포를 쐈어요. 네. 그 해역에다 쏘면 북한이 반드시 반응을 하는. 근데 이게 지금 계엄 전에 4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그렇죠. 했다는 거죠? 4월, 한 번도 6월, 아니고. 8월, 11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행위. 그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반응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건 좀 조사된 이제 거 북은 같습니다. 북대로 이제 감청을 하는 거죠. 아, 북한 듣고 있습니까? 네,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아. 우리도 감청하고 북도 감청하는 같이 거예요.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든지 간에 아하. 좀 다르다. 아하. 그 저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을 거예요. 북한이 그러면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만약에 말려들었으면 전쟁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작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자기 주도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어떤 군사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간혹 보면은 북한도 의외로 한 놈도 움직이지 말라고 꼼짝 마라. 뭐 이런 말도 해요. 아, 또 이러면 또 그런 나보고 거 있어요? 북한 말 했다 그러고. 예. 뭐 해도 됩니다. 오리지널인 거 그 저기 그 황해도 해주 이쪽에서 네. 북한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이제 확 밀고 들어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도 네, 네, 훈련하니까. 그렇죠. 그럴 때 꼼짝 말으라고 자기들 내부의 지시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북한에서 어떤 게 있으면 아직 움직이지 마 이런 경우가 어허. 있듯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들도 계속 누적해서 봤겠죠. 이번에 비상계엄하고 비상계엄이 실질적 요건이 안 네. 된다. 그렇게 네. 했더니 이제 도저히 못 벗어나니까 계몽령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만약에 진짜 이렇게 전쟁이 나고 했으면은 계엄을 해도 어떻게 실질 요건이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서 전시 비상사태. 그러니까 미군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그 훈련하고 하는 게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어떻게 보냐면 이 정권이 지 그 헌법 다 무시하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아, 미국 당연히 한미 동맹으로 들어야 되니까. 한미 동맹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데프콘 2 이상 하면은 그때부터 전시 작전권이 미국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네. 미국이 이 상황을 책임을 원하지 않게 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기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대만에서 혹시 군사 충돌이 있을지도 모르고 중동 전쟁도 있는데 갑자기 한국 전쟁에 끼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야, 이게 충격적인데 문제는 계엄이 끝나고도 이 작전을 좀 더 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있다. 이제 이건 어떻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네. 3월 달에 한미 연합훈련에 이 작전 또 끼어넣으려고 그랬어요. 아, 이걸 끼어넣으려 했는데. 왜 그랬냐면 알리바이가요? 알리바이구나. 왜냐면 4월, 6월, 8월, 11월에 이렇게 계속 그 조금 좋게 이야기하면 공세적인 작전, 네. 나쁘게 이야기하면 충돌을 유도할 수 있는 아주 그 저기 준비되지 않은 무모한 작전 이런 것들을 보세요.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계엄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지적하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또 그거는. 꼭 해야 되면 해야지. 지적이도 해야죠. 해야죠. 아 무슨 소리야? 진짜 통상적인데 해야지. 그렇죠. 그거 안 했어요. 안 한 것은 뭐냐? 그 전 훈련이 통상 훈련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약간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좀 말씀이긴 한데 민주당에도 군 관련된 의원님들이나 예.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저는 좀 고무적인 게 예. 통상 보수 정당이 많았잖아요. 지금 우리 박사님 예. 계시고 군 출신들도 꽤 많이 그 계시고. 우리가 작전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민주당 부분이 이번에 특히 초선 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되게 보기가 좋은데 요번 주에 또 충격적인 게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 이른바 영연백 문제, 너무 충격적이던데. 종이관 문제. 예. 요거는 사실은 이 군단의 그 오음리죠. 예. 노상원 수첩하고 좀 관계가 있다. 예. 종이관 얘기. 요거는 보도 내용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을 A급 수거 대상으로 경청도. 분류하고 경청도 수거한 A급 처리 방안으로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영역 없이. 수집소 중 한 곳으로 오음리를 적어뒀는데 공교롭게도 강원도 화천 오음리엔 종이관을 문의했던 이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가 있습니다. 예. 저는 너무 참 충격적인데요. 아니 예. 저 언론 기사 보는데 이게 종이관 문의 영연백구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을 수 있는 네. 상황에 이 군단이 대비했다 이런 의미. 네. 그다음에 이제 영현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군에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옴니라고 하는 거는 월남전 때 훈련하던 거예요. 네. 월남전 때 이제 보내기 전에 첩첩산중이어 가지고 이제 월남전이 이제 밀림 지역이니까. 같은 거니까. 그리고 삼천 교육대가 있던 곳이에요. 아, 가장 오지 중에 네, 오지네요. 오지. 예.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그냥 실제로 전투를 하거나 아니면은 삼천 교육대라는 게 어때요? 사람 끌어다가 가서 그냥 함부로 인권 유린하면서 두들겨 패고 고문 굿다하면서 사람들 수용했던 곳이잖아요. 이 오음리가 속해 있는 그 702 특공연대 네. 이게 HID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 예. 특공연대가 원래 이 춘천 화천 이쪽에 HI 부대가 저쪽으로 통합된 거예요. 근데 아니 이제 그러니까 노상원이 연상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좀 한번 논의를 해서 얘기해 보자면 군에서는 이게 통상적인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종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네. 종이관. 종이관 종이관 1000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네, 건데 네. 이런 거는 없는 거죠. 통상적이지 않은 거고. 종이관이 쓰일 일은 없는가요 평소에? 아니 대한민국 군이 순직하거나 전사하면은 종이관에 종이관을 모십니까? 씌워서 종이관에 모시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네. 영연백도 그렇고 종이관도 그렇고 제가 이제 군에 이제 네. 오래 좀 근무를 하다 보면 사실 군대 육군 기준으로 네. 한 1년에 한 100여 건 정도 사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평균적으로 예. 봤을 예. 때. 그리고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급하지 않는 이상은 영연백 같은 거 쓰질 않습니다. 그 절차를 지키면 돼요. 군부대 앞에 다 육군병원, 군군병원 다 있거든요. 그거 다 그걸로 하지 왜 급하게 관을 쓰고 예. 왜 급하게 영연백을 씁니까? 그러니까 맞는 사실 말이에요. 군부대에서 사고가 한 번 나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큰 일이죠. 그렇죠. 유족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예. 하는 특별한 예. 임무를 받은 사람도 예.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굉장히 복잡한 게 예.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예. 이렇게 사건이 예.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종이관을 쓰고 종이관을 이제 거고. 알아보니까 이제 군무원이 네. 알아보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단에서 오음리 등 어떤 그 군사 작전에 필요해서 대충 쓸 수 있는 관
아무 때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관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어디 그 남원 어디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영현 100은 3,000장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1,700장에서 1,800장을 구입을 해왔습니다. 원래 그러다가 없는데 작년 12월에 3,000장을 더 구입해서 5,000장을 구입을 한 추가로 거예요. 3,000장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5,000장에다가 그 전에도 또 뭐 그 내용 연수 남은 거 그 전에도 또 2,000장씩 있으니까 이제 한 10,000장 가까이 있는 건데 근데 왜 추가로 3,000장을 더 했냐 이거예요. 그 총 5,000장이에요. 네. 작년 작년 12월에 구입한 것까지 하면은 근데 5,000명이 사상자가 나려면은요. 평상시에 그러면은 부상자가 그 5배만 잡아도 25,000명. 25,000명. 25,000이 부상을 입으려면은 그러면은 20만 명. 거의 전쟁 그렇죠. 상황. 이 실제 전시에 벌어져 가지고 20만에서 10%가 사상자가 생기면 거의 전투 불능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런 그 예외적인 상황인데 그게 과연 전투였겠냐 이게 이거죠. 영연백이 이제 그럼 3,000개. 그러니까 전쟁용이 아니다는 거 그러면 생각이 이게 드는 거죠. 또 일부 어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도 전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군단.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수거 그 네. 수첩에 그러니까요. 그거랑 관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거의 그 준전면전 같은 상황을 네. 이제 그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 빼기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작년에 왜 준전시 상황이 뭘 했냐? 그러면은 전쟁을 유도하려 했거나 아니면 노상훈 수첩에 나오는 그 리스트하고 네, 그 뭐 정책들. 전교조 네. 그다음에 뭐 총경 이상 정리할 대상이 쭉 있었죠. 이재명 가로고 쪽 놈들 하고 전부 합치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 6,000명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 6,000명. 딱 그 그 정도 숫자인데요. 수준이네요. 그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치밀하게 준비해 왔던 네. 그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네요. 2군단 지역에서 대량 살상자가 그러니까 발생. 이 군단은 그 정입 관 관, 100, 네. 1,000개. 네. 그다음에 육군 전체는 전체로 영연백. 영연백 5,000장.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음 주에도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혹시 밝혀낼 뭐 진실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준비하고 좀 계신 게 있나요? 큰 흐름을 한번 봅시다. 네, 네. 큰 흐름을 보면 저 사람들이 아무리 숨겨도 지금 엽기적이고 극악한 증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연백, 아파트 헬기, 뭐 그다음에 드론 평양 갔다 온 거. 다 나왔어요. 그 위치 다 나왔잖아. 추적해. 이거 부승찬 의원한테 항의도 뭐 안 해요 이제는 예. 고소한다더니 그래서 포기한 것 그 갈수록 외환 유치 그다음에 일반 이적 그다음에 그 대량 살상 수거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증거는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늘어가고 있는 반면에 저사가 그 소위 그 계엄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던 거 부정선거는 없어져 증거 다 나오는 거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탄핵도 뭐 그때 우리가 했던 이준석 하나밖에 없었고 예산 문제도 없었던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내란 수계가 주장하는 근거는 거의 사라지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그 외환 유치나 인권 유린이나 다수 사망에 관한 증거는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릴리라는 분이 노상원 수첩에 적혀있던 지역들이 3,000교육대 한 곳에 500명씩 거의 6군데 적혀있던데요. 대충 숫자 맞을 듯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네. 김박박 디라라 재밌는 MBC, JTBC 없었으면 영연백 정의관도 제대로 보도 안 되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이 예. 굉장히 중요한 보도고. 이게 결국은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 결국 외환이 연결이 되는 거네요. 이런 증거들이 그렇죠. 계속 나오는데요. 네, 두 가지가 다 연결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 유발, 교전 상황 유발이라는 외환의 측면 하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어쨌든 계엄을 해서 비상 계엄을 해서 본인들이 성공을 했다면 정말로 민주진영,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수거하는 거. 네. 싹 쓸어버린다네. 뭐 이런 몸짓 잘 안 되잖아요, 윤석열이가. 이렇게 안 되나?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국면이 또 지나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어떤 형태로든 수사가 조금 더 지금 현재 내란 세력 영향이 있지 않고 자유로워지면 그렇죠.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이다. 이게 친위 구데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 친위 구데타는 네.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제일 정점에 있어서 구데타를 그렇죠. 일으켰기 때문에 네. 자기가 사라져도 그 밑에 최상목 뭐 이런 사람들이 예.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드러난 게 뭐 있습니까? TV에 봤던 사령관들하고 일부만 잡혔고 나머지는 다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에서 수집해단 정보를 주는 거나 겨우 수사하는 거지. 그렇죠. 스스로 자체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밝히면 자기도 문제가 될 수. 그게 친위 구데타의 특징이거든요. 사건이 커지면 자기가 관여된 문제되거든요. 것에 대한 죄도 커지잖아요.
당장의 수사를 담당해야 될 세력들이 내란 동조범들이 많을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마 밝혀지는 것이 빙산의 일각에 그렇습니다. 불과하리라 생각하고 예.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고 예. 제대로 된 수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어제 그 헌법재판소 좀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어제 뭐 드디어- 결국 빨리 급선무는 헌재 빨리 탄핵 인용이 돼야 되는데 드디어 선고일이 나왔는데 윤석열 선고일이 아니고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선고일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선고를 공지하면서 이번 주 윤 대통령 선고일 공지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죠. 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4일이었던 네, 거예요. 14일이고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11일 이랬는데 지금 현재 25일 정도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한 29일, 달이 21일에다가 4일다가 약 25일, 6일 됐죠. 25일 정도 되나요? 네. 25일 날 됐으니까 그 정도 되네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평의를 오래 해야 되는 사안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딴 데 가서 패널로 얘기하다가 사회곤란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네. 사실은 이건 사실 다 봤지 않습니까? 네. 아는 5가지 쟁점이 저는 사실 뭐 이건 더 판단의 여지가 사실 없어 보이는데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 법에 의하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의 기초에서 독립적으로 판결하고 선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과연 그러고 있는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법 구조원가에는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이 지금 헌법재판소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 선고일에 맞춰달라 그랬잖아요. 예.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 관여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 헌재 재판소장이 없지만 헌법재판소장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은 권한대행 이걸 끌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제는 권한대행께서 끌어가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은 이거는 헌재가 정치 노름과 정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공정한 그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지금 헌재 재판이 선고가 이렇게 미뤄지면서 굉장히 국민들 간에도 서로 갈등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극우 세력들이 특히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예. 불법 시위를 하면서 거의 남동에 가까운 행위를 벌였고 어제 예. 충격적인 일이 지금 현직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계란에 예. 맞고 이재정 의원도 예. 폭행을 당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 영상 혹시 준비돼 있나요? 계란 예. 테러 직전에 예, 한번 그 VCR. 영상 한번 보고 예. 또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국가적 손실과 국민이 입는 피해를 헤아려야 여기 직전이죠. 네, 직전이죠. 직전 상황이죠. 우리 김기표 의원님도 저 자리에 계셨던 거죠? 저는 그렇죠. 이제 예. 어제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맞을 뻔한 계란인 게 원래 이제 제가 마지막 발언을 예. 하기로 돼 있는데 이건태 의원께서 마지막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예. 마이크가 조금 배터리가 안 돼서 네. 지금 계속 나오네요. 잠깐만요. 계속 나오나요? 아닙니다. 예, 이건 사진. 아 사진 예, 나오네요. 보고 가죠. 지금의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저 이건태 의원이 지금 발언하신 직후에 예. 저때 던졌군요. 예. 옆에 어허, 김기표 아이고 저기 의원님도 계시네요. 예. 아유, 좀 처참했습니다. 예. 예. 참 놀라울 일인데. 저게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게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기로 했는데 마이크가 좀 사정이 안 좋아서 들리질 않습니다. 저쪽 시위대의 말소리 때문에 마이크는 이제 방송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네. 계속 잘 안 들려서 저는 이제 발언을 안 하겠다고 하고 딱 마친 상황인데 계란이 날아온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18일을 한 번 더 갔거든요. 빨리 화요일에 가서 예. 빨리 좀 이렇게 선고해 주시고 예. 할 때도 예. 갔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위협을 느꼈어요. 극우 세력들. 그렇죠. 맞은편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네.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혹시 저쪽에 그걸 유발할까봐 본인이 눈을 못 쳐다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도 하신 분도 있어요. 네. 의원 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일부러 조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조장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는데 저렇게 결국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제가 전날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아니 불법 집회 아닙니까 저게. 그러니까요. 근데 그동안 네. 안 맞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현직 의원이 저렇게 계란으로 맞아서 저희가 이제 막 난리가 나서 아니 지금 책임자 누구냐. 예. 이거 빨리 저 현행범 체포해야 될까 이렇게 항의를 하기 예. 시작하니까 결국 경비과장인가 하는 분이 마이크로 이제 예.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결국 예. 서장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저걸 바로 해산을 시켜라. 예. 했더니 해산했더니 정말 한 5분 내로 해산이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벌써 될 일을 갖고 안 예. 했던 거잖아요. 그거를 왜 안 했는지 그리고 저게
그날 도착했을 때 이미 바나나나 이런 것이 좀 날아들어왔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조금 늦게 와서 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예고가 됐는데 예. 현직 저 국회의원이 저렇게 계란을 맞고 저게 돌이었으면 어쩔 뻔했고 그러니까 나는 근데 저게 커지면 돌이 되고 총이 그렇죠. 되고 칼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폭력의 단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히 다뤄야 아니 근데 저 자리에 추경호 의원이 바로 있더라고요. 뒤에 저 뒤에 있습니다. 저왜 있어요? 탄핵 기각하라 팻말 들고 저 1인 시위한다고 서 있는데 사실 1인 시위도 아니에요. 같이 몇 명 붙어가지고 아니, 그것도 불법 집회입니다. 내란 동조범을 지금 수사받는 사람이 저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남의 구역에 와서 저렇게 하는 것도 저게 그러니까요. 좀 그래서 전날 그리고 또 이재정 의원도 폭행당했다고 네, 하고 이재정 저녁에. 의원도 폭행당했죠. 그래서 저는 경찰이 지금까지 방조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맞은편에 방조했죠. 차벽을 하나 대면 거기서 시위를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옆에 보면 헌법재판소 옆에도 텐트 치고 지금 막 거기 국민의원들도 있고 한데 그분이 왜 경찰이 저렇게 일부러 놔두고 그러니까요. 일부러 저 헌법재판관 들으라고 5, 주장하는 60명 건가? 정도가 네. 1인 시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장기 집회, 맞습니다. 농성을 할 수 있게 공간을 허용해 주는 예. 측면이 많고 근데 예. 그것에서 계속 뭐 탄핵을 뭐 각하해라 뭐 해라 해다 욕설을 하고 막 하니까 이 재판관님들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소란과 워낙 그 나쁜 말 네. 우리가 입에 담기는 그런 것들을 퍼붓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정치인들을 뭐 향한 테러 이건 정치 세력들이 잘못 뭐 윤석열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 요인이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우리 박선호 의원님 또 방검복 예. 입고 다니시는 거죠? 예, 입고 다닙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 방탄복 그 저기 까만 거, 예, 예. 그거는 이제 방검복. 방검복입니까? 예, 그 제가 방검복 이런 것 이제 뭐 보여드리고 예. 준비 꼭 하셔야 된다고. 골라 주셨습니까? 아니, 제가 2개를 다 보내드렸어요. 지금 본인은 우리 박선호 의원께서 차에 있습니다. 차에 있습니까? 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 하고 다니셔야죠. 왜 예, 방검복 있고 방탄 및 방검복 2개가 있는데 네. 그걸 대표님한테 보내드리고 빨리 구입하십시오.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은진현님인가요? 일부러 헌재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경찰들이 그렇죠. 누구 편인지 뭐 이런 댓글도 달아주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예. 그- 허용하고 조장하고 이런 측면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지금 가장 뭐 눈에 띄는 게 석방 후에 이제 윤석열이 또 뭐 지지자들한테 뭐 다시 그만하라 이런 사실 그런 메시지도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박근혜 때가 자꾸 떠오르는 게 박근혜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그래도 탄핵 소추되고 어떠한 메시지 낸 적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무 정지 상태일 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일체 가만히 있었어요? 일체 안 했어요. 예, 그냥 관저에만 계셨고 마찬가지로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죠. 다르죠. 아니 그게 이게 서부지법 폭동도 유도된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계란 세례. 네. 앞으로 지금 탄핵 결정날 때가 시간이 아직 좀 남아 있는데 정말 걱정스럽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이 탄핵이 언제 결정될지 사실 몰라요. 알 수 없죠. 이게 다음 주 넘어가고 다다음 주 넘어가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시간 끌기로 가고 네. 그다음에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나가버리면은 6명 체제니까 또 결정 못해요. 판결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침묵을 하다가 갑자기 네. 자기 쪽에만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한덕수 총리 선고기일이 잡혔고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본인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 네. 상황에서 지금 메시지를 이제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내게 될지도 좀 궁금하고 이게 네.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본인이 피청구인으로서 그럼요. 재판을 네.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한덕수 총리 전 총리에 대한 그 이제 결과가 나온다니까 자신에게도 곧 나올지 모른다는 그 조바심에 이제 빨리 행동에 나서 가지고 미루게 만드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히 처벌도 해야 되겠지만 네. 참 우리 전한길 그 강사인가요? 네. 이 사람도 지금 그 중에 하나인데 법적 지금 조치. 박선호 의원께서 법적 조치를 예. 강구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한테 조금 뭐라고 했던 사람 중에 뭐 스카이데일리 뭐니 다 법적 조치했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보고 무슨 뭐 글씨가 어떻다는 사람도 다 조치했고요. 네. 좀 조용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전환길에 대해서도 어디 나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아주 얼토당토하는 소리해서 당연히 이거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그럼 강하게 나가야죠. 네, 그럼요. 강하게 해서 실제로 지금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문제 아닙니까? 예, 형사 민사 민주주의에서. 지금 네.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뭐 헌법재판 이제 다음 주 그 얘기는 우리 예. 어떻게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예. 한덕수 총리 헌법재판하고 또 윤석열 탄핵하고 그 짧게 한번 질문들이 좀 많으셔서 예. 우리 제일 전문가시니까 예, 아닙니다. 뭐 의원님께서 한번 짧게 설명을 저는 이제 해주시면. 한덕수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묶어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면서 좀 늦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뭐 늦어졌다. 한덕수에 대해서
결론이 이제 나는 총리에서 결론이 나는 상황이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론이 나겠구나 이렇게 아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개는 같이 갈 수밖에 네, 없다.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음 주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다음 주에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 이제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될 거면 어차피 돌아올 건데 한덕수를 먼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가 기각되고 윤석열이 인용된다. 요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잡혀야겠다. 기각도 사실은 한덕수도 기각이 될 것이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상 혹시 기각해서 돌려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예. 그게 다음 주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지금 난다.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빨리 그 법에 따라 네. 그 정치 불가능의 원칙에 따라 문영태 헌법재판관 문영배. 네. 문영배 그 권한 대행께서 직권으로 판결 상정을 하셔서 빨리 끝내주셔야 아이고 됩니다. 오늘 지금 박선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방송도 자주 하고 서로 사실 저는 박선원 의원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네. 금방 지나가지고 맞아요. 앞으로 우리 한 1시간 정도 얘기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박선원 의원 4번 타자 예. 고생하셨고요. 또 예.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맹활약을 기대합니다. 예,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칙이 흔들리니 신뢰가 흔들립니다. 헌재가 그렇습니다. 실망입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 기일 지정으로 선입 선출 원칙도 헌재가 스스로 밝혀온 중요 사건 우선 원칙도 무너졌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파면 선고를 위한 선행 조치라는 해석도 있지만 윤석열 파면 선고가 기약 없이 더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커지는 이유는 결국 원칙이 무너진 탓입니다. 헌재의 신뢰와 존중은 스스로 원칙의 축적을 통해 획득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흔들리고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 의무조차 다하지 않으면 헌재 스스로 신뢰의 기반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헌재가 국힘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끌려가나 하는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윤석열 복귀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한덕수 선고 이후에도 다시 정치적 좌고 우면으로 헌재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선고 지연의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무겁게 전합니다. 예, 민주당의 길을 팍팍,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불팍 2부입니다. 자, 1타 강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지금 선고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스피드 개념 완성 시켜주실 민주당 1타 강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이태영 법률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두 분 이제 뭐 빨리 사법정의 특별위원회 이제 네. 이태영 위원장 계시는데 그거는 짧게 어떤 활동하는지 한번 소개해 그 주시면 사법정의 좋을 것 같아요. 특위는 현재 이제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검찰권이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1야당 대표 죽이기라든지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법을 왜곡하고 있는 검찰과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체 위법적 행위에 대해 총력 대응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입니다. 이태영 의원님 마이크를 조금 더 좀 가까이 더 가까이 해주시면 좋을 것 할까요? 같네요. 예. 저기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사법정의 저하고도 특위요. 이제 자주 말씀 나누는데요. 그다음에 이건태 의원님 어제 참 계란 그 테러 하실 때 옆에 계셨어요? 제 옆에 이제 백혜련 의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도중에 백혜련 의원이 이제 그런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깜짝 놀랐고 저도 왼쪽 그 옷 소매에 패딩에 그거 새로 사신 옷 같던데 최근에.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그래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네. 왼쪽 팔 전체에 계란이 묻어가지고 저도 아주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그 구구 지지자들이 굉장히 폭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주 폭력적이고 위험을 느낍니다. 현장에 가면. 그리고 근데 미안했던 게 우리 지지자 한 분한테 지지자들한테 거기에서 있던 우리 지지자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굉장히 애롭고 서러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지나려면 구구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요구를 하면 통과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분이 여성 지지자였는데 자기 기회되고 뭐 성희롱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재를 압박을 하면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광화문에서 했잖아요. 네. 그런 게 그러는 바람에 우리 지지자들이 그 앞을 지킨 우리 지지자들이 굉장히 애로우셨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항상 이성적으로 이렇게 우리도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데 국힘의 뭐 극우 지지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막 위협하는 식으로 하니까 사실 우리가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어제 그렇죠. 하루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불팍 일타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 볼까요? 예. 유죄가 된 어떤- 사건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이제 김문기 돌아가신 분인데요. 김문기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사건의 이제 단초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분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해외 출장을 갔을 때 같이 출장 갔던 일행들하고 찍은 사진 중에서 일부만 도려내서 마치 출장을 간 게 아니라 그 김문기랑 같이 골프 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이제 오도한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해명을 했는데 하지도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네. 또 하나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돼서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거짓말을 했다. 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다. 허위 그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리되죠. 공소사실은 사실 몇 개 더 있었는데 네. 일부가 무죄가 났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죄 난 것은 저희가 빼고 네. 유죄 난 것만 얘기를 하면 첫째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말이다 그게. 예. 그래서 허위사실이다. 이게 지금 유죄가 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두 첫 번째는 번째가.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도 어떻게 뭐 종상에 맞아요. 그게 개발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협박받았다. 것이 거짓말이다. 이제 이렇게 돼서 유죄 판결이 자, 난 거죠. 이거를 그렇게 정리되나요? 하나씩 한번 따져보죠. 일단 예. 첫 번째가 김문기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 요 발언 내용인데 요 발언 내용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 같아요.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네. 그때 일행들 약 10명 정도가 네. 11명이 갔는데 한 명 네. 사진을 찍었으니까요. 네. 그 10명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이재명 대표하고 그때 시장님하고 그 옆에 있는 유동규 유동규도 라는 있었고. 그분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김문기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사진까지 저기 나오네요. 그렇죠. 예. 골프 저기만- 4명이니까 4명을 끊어버려요. 예, 저렇게 딱 전체 끊어서 10명 찍은 사진을 예. 저렇게 쫙 해서 4명만 지금 편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저게 마치 골프장에서 찍은 것처럼 저렇게 이제 호도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확한 워딩은 정확한 워딩을 한번 해보실까요? 예. 국민의힘에서 4명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허위가 어떤 부분이 허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대표는 이 발언을 한 거는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보이는데? 설명을 한 건데 4명인 것처럼 예. 했으니 예. 그것을 조작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설명한 건데 거기는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이 앞에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예. 골프를 안 쳤는데 아니 골프를 내가 안 쳤는데 친 것처럼 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확대 해석한 거죠. 그래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확대 해석을 재판부가 한 것입니다. 예, 야. 이건태 의원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좀 한번 더 해보실까요? 설명을 드리면 예, 예. 그러니까 저 말씀은 이재명 대표의 저 말씀은 사진을 설명한 거예요. 저희 사진을. 페이스북에 지금 저 박수영- 페이스북에 예. 4명의 사진을 설명한 거예요. 네. 근데 저걸 조금 더 줄여진 말을 더 보충해 보면 이렇게 보충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 찍어 가지고 제가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 이렇게 돼야 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이라고 하려면 저 시간에 저 장소에서 저 사람들과 같이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석이죠. 그렇죠. 예. 이제 첫째 포인트는 사진 설명이라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저걸 악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저 일시 저 장소에서 저 사람들과 골프를 쳤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1심에서 사실은 저 말이 지금 저를 계속 띄워보시면 제가 마치 골프를 치는 것처럼 요 말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실제 했는데 문제는 1심에서
지금 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앞에 붙어 있다고 해서 뒤에 조작한 거죠 바로 연결시켜서 그래 골프 앉은 것처럼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게 말을 하는 걸 쭉 보면 우리가 그 전체를 봐가 그렇죠. 해석을 해줘야 이 말도 되는데. 하다가 저 말도 하다가 이 말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앞에 했던 말을 쭉 끌어와서 골프를 안 찼다. 예.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1심 판결을 그렇습니다. 버렸네요. 맞습니다. 확장 해석을 한 확장 해석을 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10명 사진 찍은 거를 악의적으로 4명으로 편집해서 이렇게 조작한 거죠. 이제 이 말을 했는 건데. 전체 뜻은 그건데.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자가 저 사진을 보도한다고 쳤을 때도 네. 이재명 대표처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박수영 의원이 4명 사진 찍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기자가 보도하더라도 예. 뭐 기자가 보도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사진을 설명했을 때는 왜 허위사실 공표처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박수영 의원이 지금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저게 뭐가 법적 문제가 돼서 보이거든요. 만약에 어디서 저런 사진을 캐치했고 저걸 줄여서 뭔가 허위사실 유포로 저는 보이는데 느낌에 저거는 뭐 이과는 관계는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그냥 그 문구만 보고 그냥 그러니까 해석해서 저게 이제 판결했어요. 이런 겁니다. 제가 보면 저는 골프를 안 쳤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걸 가지고 지금 마치 골프를 안 쳤다고 허위사실 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확장 해석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저게? 그 확장 해석이가 판례가 있는데요. 네. 정확한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판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확장 해석을 검찰이 했고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문건에서 기재된 표현을 기초로 발언의 목적을 추론하고 다시 이에 따라 발언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문제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겨한다는 법리의 정무현으로 배치된다. 확장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저걸 어떻게 확장 해석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저 말을 한 것은 김문계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 거다. 그러니까 저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안 해석한 되죠. 거예요. 안 되죠. 그 대법원 판례가 발언자의 목적과 의도를 표현되지도 않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확장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1심 법원의 판사는 그걸 모릅니까? 저 다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저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예. 거짓말은 없습니다. 없죠. 저기서 거짓말이 없는데 재판부는 이 발언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김문기와의 관련성을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끊기 위해서 그런 어떤 발언의 배경이라든지 그 취지를 본인 스스로가 재판부가 상상을 한 것 같아요. 더 넓게 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프를 본인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안 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한 거다. 말 그대로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네요. 예. 계속 김문기를 이제 모른다는 취지로 다 거짓말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근데 사실 저 얘기는 저것만 판단해야지 왜 딴 판단을 그렇죠. 해요? 일단 형사처벌을 할 때는 그 문맥 아까 확장해서 금지돼 있잖아요. 그 문맥이 뭐냐? 그리고 너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난 이렇게 해석할게. 이게 안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벌하는 그러면 거. 누가 자유롭게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해석 내 마음대로 해서 너 당신 처벌할게 이런 내가 나는 네 그 말했지만 나 이렇게 해석해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사실 지역에서 가장 곤란할 때가 뭐냐면 인사를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분은 제가 자기를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한 그렇죠. 서너 번 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정치인들은 다 기억 그렇죠. 못하니까. 맨날 이렇게 보니까. 근데 사실 정치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만나는 사람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옛날에 뭘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 사례에서 아마 판사는 아니 그 골프가 있었다면서 몰라 이렇게 또 그렇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확대 해석을 본인이 무엇보다도 할 거네요. 확대 해석이 문제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판사가 네. 본인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과연 김문기를 몰랄 수 있을까? 나는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 몰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정시때 기자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1시간 이상을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도 안 기억 나. 안 내가 나요. 계속 기자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실제로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기억을 못 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오직했으면 기자들 이름 뒤에다 입력을 할 때 오찬이라고 적어놔요. 기억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분하고 오찬을 어디서 했는지 만났는지. 기억을 못 해요. 사실상 그렇죠. 이게 실제예요. 요거는 사실은 저는 2심에서는 무조건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1심 판단.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이 이제 검찰이 기소했을 때 계속 논란됐던 게 사람이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행위냐. 예.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근데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사항에
검찰은 이 부분에서 세 가지를 기소를 했었는데 네.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됐고. 예. 네. 기본적으로 안다 모른다를 얘기할 때 안다 모른다를 추론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발언을 했으면 그 구체적인 행위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대표는 다 그 부분 전부 다 사실대로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 사진 부분은 대표는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이 조작됐다. 사진을 그렇죠. 오래서 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지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데. 사진을 어떻게 저렇게 예. 조작할 수 있어 이제 이 예. 말을 한 예. 건데 예. 마치 앞에 그 말이 있다고 해서 예. 골프 앉았다 이렇게 된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거를 네. 또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로까지 이제 끌고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재판부가 검사한테 질문한 게 있던가요? 그 부분은 네. 부장 변경- 뭐라고 했죠? 따로 백현동은 따로 하고 2심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따로. 네.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그걸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2심 재판부는 공정하게 재판을 하려고 하는구나 느낌을 가지는 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예,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 이게 공소 사실인데 실제로 그 방송에 출연해서 했냐? 하신 발언을 보면 그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 공소 사실은 검찰이 해석을 통해서 도출한 겁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정확한 핵심을 짚은 거죠. 핵심을 짚은 네.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도출한 겁니까?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정리해서 공소장 변경해 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재판부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고 물어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보고 그럼 백현동 관련해서는 어떤 게 문제가 됐을까요? 백현동 관련해서는 그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네, 국정감사장이죠. 그게 이제.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용도 변경 얘기인데 이건 네. 그 이재명 대표 발언이 또 있으니까 이거 듣고 다시 예, 예, 이야기 한번 예, 예. 직접 들어보고 그때 국정감사 자료가 있군요. 예. 네네.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정부 방침은 뭐였냐면 똑같습니다. 이거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 단지가 아니라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그거 국토의 이용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협박을 해서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협박을 해서 예. 이제 이 부분에서 아까 말한 그 의무조항 때문에 예. 용도 변경을 해줬다. 또 이제 협박을 받았다.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기소를 한 거 하고 유죄, 또 이제 1심 유죄 열심히 판결을 유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뭐 허위 발언인가요? 아니면 이게 요 백현동 사업과 관련 있는 얘기인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김문기 관련 골프 네. 치지 않았다는 것도 해석을 통해 도출했잖아요. 네. 이 부분도 그런 거예요. 확대 해석입니까? 네, 이것도? 뭐냐면 아까 지금 저 발언에서도 보시면 먼저 성남시에서 5개 공공기관에 6개 부지를 지방으로 이전해달라고 해주기 위해서 용도 변경해달라고 국토부가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먼저 그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앞당부가. 강력 요구했다. 네, 네. 백현동을 설명하기 전에 네. 그리고 그 부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네. 이걸 안 들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했다. 이걸 발언을 하신 거예요. 총괄 설명할 때 그 발언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지 이전 관련해서 얘기할 때. 물어본 것은 백현동을 물어봤잖아요. 네. 이 전반부가 설명하고 이제 후반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나머지 백현동 부분은 국토부가 별도의 공문을 보내서 용도 변경을 요구했는데 법률에 의한 요구이고 또 우리가 부지 절반 정도를 기부천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줬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백현동 식품용품 부지에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에서 요구했고 협박했다는 발언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안 지금 갖다 했는데 붙였는데 한 것처럼. 전반부에서 했던 그 그래서 발언을 뒤에 갖다 붙였죠. 백현동 설명할 때 했다고 짜집기로 갖다 붙여가고 기소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방금 이건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백현동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문 언급하면서 이제 법률에 따라 용도 변경 해줬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네. 그렇게 말한 그 뒤에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가 안 됐나요?
그건 내가 읽어드릴게요. 예. 제가 전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끝부분을 전반부 끝이 이렇게 끝나요. 네. 공공기관 5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다. 이렇게 끝나 전반부가. 잠깐만요. 예, 잠깐 나오네요. 잠깐만요. 그 다음 말이죠. 저 부분. 나머지. 이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임대 아파트,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종전부동산 활용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 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 해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거를 내놔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 부지를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야, 그렇죠. 완전히 분리되는 내용이죠. 다른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네. 의무조항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건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기관 내 6개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이제 의무조항 이전인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네.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해줬는데 한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해줬다 이런 발언 한 적 없어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아예 지금.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인데요.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을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걸 가지고 네. 뒤에 백현동 네. 용도 변경으로 말한 것처럼 지금 된 거잖아요. 연결해 버렸죠. 예. 야,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워딩은 대표님의 워딩은 나머지 백현동 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 주제를 바꾸잖아요. 예. 나머지 백현동 이 부분은 예. 주제를 바꾸고 또 국토부가 별도로 공문을 다시 보내서 그렇죠. 이게 완전히 화제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화제를 바꾼 다음에는 검사가 공소사실로 삼은 그 발언을 한 적이 한 적이 없어요. 없죠. 협박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게. 그런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그 발언을 했다고 기소를 한 거예요. 같이 합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확장해서 금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이거 1심에서도 이거 유죄가 났는데 2심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이나 뭐 법원에서 요거 요것도 부분 질문했나요? 얘기가 좀 질문이 많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주장이 명확하게 이해가 됐는지 아, 그 부분에서 그 언급을 안 했는데 근데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네. 우리가 주장하는 무죄의 핵심적 법리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명확하게 언급을 했어요. 아, 국정감사 얘기인가요, 혹시? 국정감사 얘기도 있고 예. 그거 설명을 드릴까요? 네, 한번 지금 바로 해주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장했던 게 아까 그 공소사실로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거짓말을 처벌하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안 놨는데 다리를 놨다고 거짓말하거나, 내가 상장을 안 받았는데 상장을 받았다고 거짓말, 이런 거짓말. 그렇죠.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검사의 공소사실은 이거잖아요.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 그걸 안 들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 이 중에 누구 행위예요? 누구 이게 이재명 후보의 행위냐? 예. 아니다. 이건 국토부의 행위에 대한 국토부 것이다. 행위네. 그러니까 국토부의 행위에 대한 거짓말은 공직선거법에서 처벌 못한다. 이게 우리 변호인들의 핵심 주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 했냐면 방금 그 두 개의 문장을 얘기를 하면서 이 두 문장 중에 행위자가 이재명의 행위가 뭡니까? 이렇게 그 질문했다고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모자네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행위가 뭡니까? 검찰 설명해 보세요. 자, 우리 뭐 이태영 위원장님 곧 나가셔야 되는데 네, 네. 나가시기 전에 네, 그 우리 협박을 해서 이 부분 네. VCR 듣고 예, 우리 예. 이태영 위원장님 마지막 말씀 좀 듣고 예, 이렇게 예. 가겠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 협박을 해서라고 한 말이 이제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던 그 당시를 표현한 말이잖아요. 약간 네. 뭐 발언이 한 걸 좀 들어볼까요? 이 내용을 한준호 의원이 잘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국토부가 협조 요청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특정해 보낸 공문도 확인된 것만 3차례나 있었습니다. 대통령 주재회의, 안전행정부의 이행실적 점검, 감사원의 추진실태 감사 등 2011년, 2012년에 이미 국책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책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 지시 하달 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일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압박을 느꼈던 것은 당연합니다. 네, 우리 사법정의 특별위원회 소속이시고 우리 당 법률위원장님 이태영 법률위원장님 우리 시간이 촉박해서 다음에 좀 여유 있게 그거 한번 인터뷰 여쭤보죠. 주시고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답은 네. 어떻게 이제 수요일 날 선고되는데 재판 직접 보셨으니까 어떠신가요? 그 말씀 하시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김문기 관련 부분은 당연히 무죄고요. 네. 예. 그다음에 백현동 부분은
공소 기각이 될 수도 있고. 공소 기각이요? 예, 그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 거죠. 이현태 의원께서 나중에 추후에 증인 감정법에 의한 네. 조항이 있었어요. 네. 이제 만약에 뭐 그게 기각이 공소가 안 공소 기각이 된다 아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무죄, 뭐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무죄가 될 거라, 무죄 선고할 것이라 된다고. 예상합니다. 이태용 의원님 다음에는 시간 충분히 예, 하셔서 예, 또 꼭 그러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듣고 예.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건태 의원님께서 외로이 다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사실 이태현 우리 법률위원장님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전문가신데 예. 그렇죠. 저도 내용 궁금하면 많이 여쭤보고 하거든요. 결국은 지금 보면 공소 제기를 하지 말아야 될 공소를 한 것 같아요, 검찰에서. 그렇습니다. 공시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 같은 것들을 해야 돼요. 학력 뭐 이렇게 보이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 기소한 것도 문제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허위인자인지 애매한 인식의 부분 이런 것들을 도합 합쳐서 기소를 했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대 선거에서 이런 것을 기소한 예가 처음 없어요. 같아요. 아니 이렇게 숨통을 죄버리면 선거에 나가는 후보가 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어요. 다 걸 수 있잖아요. 이 지역구에 나가는 후보 전부 기소할 수 있어요. 이러면. 네. 1심에서 이제 공소장부터 사실 문제가 돼서 공소장 변경도 됐고 또 일부 무죄가 됐고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공소장부터 한번 간단하게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교유행위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먼저 아까 백현동 예, 그거부터 법무부 하셔야 부분 되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예. 네. 그 증인 감정 그 부분도 그 부분을 좀 국정감사에 한번 정리해 얘기해 드릴게요. 주시죠. 예. 법리적으로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핵심 법리가 아까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거짓말만 공직선거법을 네. 처벌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정치적 반대자에 있는 국민의힘의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뇌물도 안 받았는데 공직자 시절에 뇌물을 받았습니다라고 내가 발언을 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그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선거에 나선 내 후보 나의 행위가 아니니까 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못해요. 다만 그 대상자를 명예훼손했다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국토부의 명예를 훼손했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국토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면 협박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국토부 협박했다면 공무원이 협박을 안 했는데 그렇죠. 네, 협박을 했다고 아니죠. 했으면 그 그러네요. 공무원의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직선거법을 두고 나온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 갖고 왔다.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죠, 검찰이. 아. 그게 하나고 예. 두 번째는 국회 증언감정법 구조 3항에 국감장이나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마음껏 진술할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문이 있죠. 예. 이 국감장에서 국정조사할 때 나온 증인들이 한 발언은 국회가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은 이상 달리 기타 불리한 처벌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국감에서 한 발언인데 국회에서 위증죄로 고발 안 했다. 그러면 다른 법에 서 처벌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변호인들이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1심에서는 그거 일심에서 어떻게 판단? 어떻게 피해갔냐면 그걸 경기도 국감인데 예. 성남시장 시절에 백현동에 관해서 묻고 답한 거니까 이건 국감하고 직결된 관계없다. 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을 적용을 안 했어요. 그게 너무 말이 자의적이지 됩니까? 말이 않습니까? 됩니까? 어떤가요? 그렇게 하면 지 맘대로 적용. 아니, 그런데 그러면- 첫째 국회의원이 묻는데 예. 지사가 어떻게 대답 안 대답을 했어요.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아, 두 번째 그거 질문- 성남 건데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예. 그 질문은 지사한테 네. 당신 성남 시절에 이래 혹시 특혜를 베푸는 비의를 했어요? 그렇죠. 라는 질문은 경기지사의 도덕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성남시 백현동은 경기도 안에 안 있어요? 당연히 경기도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1심 법원이 굉장히 무리하게 그 법을 적용을 안 했는데 네. 2심 판사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검사한테 중요합니다. 이게. 성명을 요구했어요. 검사한테 물어보는 성명을 거예요. 요구했네. 네. 그 국회 증감법 구조 3행을 보면 기타 불리한 처벌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상의 공소 제기 및 판결이 이 기타 불리한 처분에 해당됩니까? 검토해서 의견을 주세요. 우리. 야. 이재명 대표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 그거 맞는 거 아니야? 네 생각은 답해봐라. 어때? 이제 너 이거죠? 답해봐라. 그러니까 검사야 이거네요. 검토해서 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뭐라고 의견을 냈는지는 제가 기록을 못 봐서 알게.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아까 그 해석을 통해서 공소사실 도출한 겁니까 하는 질문. 그 백현동에 대해서 후보자의 행위가 뭡니까? 또 하나는 국회 증감법에서 기타 불리한 처벌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 공소법상의 공소제기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원래 이제 1심 사건이 공직선거법도 있었고 위증교사도 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둘 다 당연히 무죄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만에 하나 혹시 판사가 편향된 게 하면 위증교사는 어떻게 또 자백을 한 위증 뭐 해서 그래서 혹시나 그걸 꼬투리 그 잡아서 대부분 법률가들이 이거 공직선거법은 볼 것도 그렇죠. 없다. 공소금 이건 공소기각이고 이거는 네. 뭐 확대해서 이거 안 돼 이렇게 생각 당연히 그 크게 생각 한다면 위증교사가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자백을 했었거든요. 하니까 뭐 그걸 혹시 어떻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사실상 네. 이게 인과관계가 없고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런데 굳이 따지려면 그 네. 판결문 쓰기가 그게 좀 나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판결문을 어째 쓰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죄가 나서 정말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만에 하나 혹시 유죄자들이 야 이거 벌금 한 7, 80만 나올 사안인지 이게 무슨 집행유예가 나오냐. 무슨 벌금 150도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이태영 법률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2심 재판 수요일 날 지금 선고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당원 및 지지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심에서 유죄 집행유예가 났지만 그 1심 판결은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 판결의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고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우리 이태영 법률위원장이 드린 말씀, 이 부분을 들어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태영과 이건태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판결이 한다면 이것은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유죄를 쓰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우리 전현희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통계를 받았어요. 이거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로 20대 총선, 21대 총선으로 몇 건이 기소됐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법원으로 받았는데 21대 때 허위사실 공표죄로만 11건, 20대 때 16건이 기소가 됐어요. 합계 27건이 기소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형이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게 딱 한 건이에요. 한 건 났다고요? 나머지는 전부 무죄 아니면 100만 원 밑으로였어요. 무죄가 총 7건이에요. 27건 중에 7건이 무죄예요. 나머지는 다 100만 원 밑으로요. 그러면 이 사건이 뭐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골프 쳤느냐 안 쳤느냐 뭐 국감장에서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발언을 가지고 공소사실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형 통계하고 우리 사건을 비교해 보면 무죄가 명백하고 가사 만보 양보해서 무죄가 아니다. 이건 100만 원 밑으로 선고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님 판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애초에 기소 자체가 이게 말이 되냐. 하지 말아야 될 기소다. 하지 말아야 할 기소를 지금 해서 얼마 동안 지금 재판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건태 의원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여기에 관여하신 걸로 아는데 검찰 기소권 되고 남용된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뭐 검찰에 대해서는 어떤 소회를 있는지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검찰이 특히 윤석열의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아예 개념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무시했어요.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한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그래서 정말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를 100번, 1000번 들어도 너무 당연한 그런 매우 무리한 수사 기소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건태 의원님도 이제 검찰에 계셨고 저도 검찰에 있었던 입장에서 공소장 수준을 보면 이런 것도 말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확대해서 가고. 저희도 전 변호사를 하는 입장에서 어거지를 부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심한 이게 결국 기소 독점, 기소 편이면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찰이 책임지고 되지도 않는 걸 올려가지고 법원이야 뭐 기소하니까 판단하는 건데 뭐 전 법원 판단 1심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검찰선에서 끊어줄 거를 안 끊고 올린 거잖아요. 그거는 보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잖아요. 아니 백현동도 4단계를 종상향했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백현동 식품연금 부지가 자연 녹지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팔리려면 그래서 안 팔리니까 8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팔리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종 일반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야. 그런데 그때는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거기는 R&D 부지를 지으는 용도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중앙정부의 요구는 들어줘야 되고 또 기본계획을 위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걸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준주거지예요. 준주거. 준주거지역은 주거시설도 할 수 있고 사무실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과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준주거지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뭐 누구 청탁을 받아서 봐줄 것처럼 시작한 그거잖아. 김문기도 그 김문기 띠기가 나온 거고요. 여기 백현동도 봐줄 것처럼 해가지고 그 허위 사실로 엮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중앙정부에 국책사업 요구를 도로를 들어주기 주려고 한 거죠. 4단계 정상향 준주까지 해줬는데 지금 국힘당이 박근혜 후에인 국힘당이 그걸 특혜줬다고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탈탈 털고 어떻게든 구속시키고 처벌하려다 보니까 저런 억지 기소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정리하자면 그런 거죠. 하지도 않은 말을 이 말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유죄 판결을 낸 거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했던 것은 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데 다시 형사처벌. 이건 국정감사에서 할 만한 얘기가 아닌데 이래 가면 그럼 누가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국정감사 이거 잘못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요일 날 뭐 결과는 아주 좋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1심 판단이 워낙 제가 판결을 읽어봤습니다만 정치성이 떨어지고.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항소심 볼 때 판결문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잘 될 겁니다. 뭐 혹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건태 의원님 모시니까 아주 명쾌히 해서 되는 것 같고요.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오셔야 됩니다. 예. 불파 금요일 방송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오늘 저녁 7시에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있고 또 내일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끝나면 바로 지금 참석하러 가야 되는데요. 특히 내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손에 손잡고 나와주시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광장에 오셔서 나와주시는 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아주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면 또 준비되어 있는데 한준호원 정리 영상도 있습니다. 이거 꼭 한 번 더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의 길을 팍팍,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불팍. 다음 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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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현준호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사건 조작과 억지 기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시도했고 1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치 판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1심 판결 내용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비교해 검찰의 이중잣대 논란이 있었던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해외 출장 중 찍은 사진에 관한 발언을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둔갑시켜서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라고 말을 한 것을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2021년 12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본인의 SNS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10명이 찍힌 단체 사진 중 4명 부분만 빼어내서 올리고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니죠?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른 3명과 한 팀으로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 조작을 한 것이죠. 이에 이재명 대표는 해당 사진이 골프를 친 날 찍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명이 단체로 찍은 사진 가운데 김문기 씨가 포함된 4명만 나오게 잘라서 공개한 것이어서 조작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골프 운운하며 올린 조작된 사진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경위나 목적 등을 제멋대로 추측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 골프를 치지 않았다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의 경우 검찰은 공공기관 이전특별법의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해줬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소를 했고 재판부 역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2021년 10월 당시 국감 답변을 자세히 보면 문제 의무조항에 대한 언급은 백현동 식품연구원이 아니라 도로공사와 토지주택공사 등 5개 공공기관에 관한 발언이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정부 방침은 뭐였냐면 똑같습니다. 이거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 단지가 아니라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이런 압박이 왔는데 그거 국토의 이용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하여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상 의무 조항과 이에 근거해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라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버텨서 몇 년간 매각이 불발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백현동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문을 언급하면서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임대 아파트,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종전부동산 활용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 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 해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거를 내놔라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 부지를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즉, 의무 조항에 관한 발언은 초반에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나온 것이고 후반에 얘기한 식품연구원 용도 변경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이 재판부는 검찰이 중간을 생략하고 앞뒤를 이어붙여서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해줬다고 짜집기 한 것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자, 이 역시 이재명 대표가 실제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유죄로 판단해버린 셈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법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당 공공기관 기존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자연 녹지 등으로 용도가 묶여 있어서 성남시의 협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 등으로 난개발이 될 것을 우려한 성남시가 공공기관 5곳의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고 몇 년간 버틴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2013년 3월 보도된 뉴스만 보더라도 이 당시 중앙부처와 성남시 사이에 공공기관을 둘러싼 갈등이 심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 협조를 전혀 안 할 수 없어서 성남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다가 백현동의 경우 부득이하게 준주거지역으로 절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며 이재명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도로공사 부지에는 성남 판교 제2 테크노밸리가 들어섰고 또 토지주택공사 부지에는 서울대 의생명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성남시의 배드타운화를 막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한 행위가 이렇게 범죄로 취급을 받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협박을 해서라는 말은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국토부가 협조 요청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특정해 보낸 공문도 확인된 것만 3차례나 있었습니다. 대통령 주재회의, 안전행정부의 이행실적 점검, 감사원의 추진실태 감사 등 2011년, 2012년에 이미 국책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책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 지시 하달 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일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압박을 느꼈던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때 함께 일을 했던 직원 2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가지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법리적 판단은 아예 생략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은 후보자의 행위여야 하는데 협박을 해서든 협박을 당해서든 이는 후보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검찰이 협박했다로 기소했다가 협박을 당했다는 수동태로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국토부의 행위가 이재명 대표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는 문건에 기재된 표현을 기초로 발언의 목적을 추론하고 다시 이에 따라 발언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문제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번 판결처럼 판단해선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행위라 함은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3년 전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두 마디를 비틀고 취사 선택해서 판결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인 제1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정적 제거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에 동참해서야 되겠습니까? 항소심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